중국 고대를 대표하는 4대 미녀를 꼽는다면 춘추시대의 올나라의 서시, 전한의 왕소군, 후한의 초선, 그리고 당나라의 양귀비가 있다. 이 중 누가 가장 아름다웠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누구의 삶이 가장 기구하고 파란만장했는가를 비교해본다면 단연 서시가 으뜸이다. 왜냐하면 서시는 다른 3명의 미인들과 출발선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왕소군은 전한 원제의 궁녀였다. 조선은 후한 말의 고위관리, 사도 왕윤의 각이었다. 양귀비는 당연종의 아들, 수왕의 아내였으니 황실가족의 일원이었다. 즉 왕소군과 초선, 양귀비는 모두 귀족과 왕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반면 서시는 절하산 부근에 살던 나무장사의 딸로 태어났다. 만약 서시가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평생 왕족은커녕 귀족의 눈에 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의 고향은 외진 곳에 있었다. 서시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것을 제외하면 시골의 가난한 백성에 불과했다. 또한 서시는 자신의 삶에 불만이 없었다. 어여쁜 외모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해보려는 작은 욕망도 없었다. 하지만 시대가 만든 운명에 의해 그녀는 미모와 매력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남자를 완전히 파멸하게 만든 미인계의 전설이 되었다. 서시는 타고난 미인이기도 했지만 만들어진 미인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서시는 철저한 기획에 의해 발탁되고 다듬어진 후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서시가 활동했을 무렵의 중국은 춘추시대 말기였다.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힘을 잃자 여러 제후국들 사이에서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시가 태어난 올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나라와 애증의 관계였다. 중원에서 다소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두 나라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늘 전쟁을 하다 보니 국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오나라에서 함려라는 걸출한 인물이 왕위에 오르자 두 국가 간의 우열 관계는 확실해졌다. 손무와 오자서 같은 빼어난 인물을 등용한 함려는 올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올나라는 오나라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 올나라 백성들은 이를 몹시 분하게 생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오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 태자 시절 항상 이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했던 구천은 올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자 그 즉시 조공을 통해 얻는 굴욕적인 평화 대신 전쟁을 통해서라도 두 나라의 관계를 대등하게 되돌리고자 한다. 하지만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올나라 병사들은 계속되는 패배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며 이제 겨우 평화에 익숙해져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정에서 뜻을 함께할 신하를 찾지 못한 구천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유능한 인재가 절실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범녀였다. 범녀는 올나라가 아니라 초나라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그는 점차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쌓아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였고 능력을 펼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초나라에서 그를 알아주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와 때를 기다렸다. 그 무렵 태자 구천의 명에 따라 인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던 문종은 초나라 완연에 이르렀을 때 범녀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문종은 본디 초나라 출신으로 당시 구천에게 중용되어
올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인재를 구하는 것이 급했던 문종은 곧바로 범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범녀는 문종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를 피했다. 만남이 좌절되자 문종은 오히려 범녀에게 더욱 흥미가 생겼다. 그는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삼고초려의 정성으로 재차 범녀를 찾아가 만남을 청했다. 이에 범녀는 문종의 뜻이 진실로 인재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의관을 갖춘 뒤 예를 다하여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의기투합하여 천하의 대사를 논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문종은 범녀의 거침없는 식견에 감탄하였고 그를 태자 구천에게 천거하였다. 문종의 예상대로 범녀는 구천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깊은 통찰력으로 태자 구천의 고민을 꿰뚫어 본 범녀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상황을 기반으로 올나라에 맞는 부국 강병책을 제시하였다. 범녀의 능력에 반한 태자 구천은 그를 책사로 등용하고 대부에 벼슬을 내렸다. 기원전 496년 월왕 윤상이 승하하자 구천이 왕위에 올랐다. 윤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왕 함녀는 군사를 이끌고 올나라를 공격했다. 당시 올나라 백성들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듭된 패배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범녀에게는 한 가지 계책이 있었다. 이 전쟁은 구천에게도 매우 중요했다. 왕이 오른 후 오나라와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497년 올나라와 오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승리에 익숙한 오나라 군사들은 속으로 올나라 군사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반면 올나라 군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겁에 질려 이미 패잔병의 얼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올나라의 패배는 불보듯 뻔했다. 이때 범녀는 놀라운 전력으로 패배가 확실한 전투를 승리로 바꿔놓는다. 올나라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을 최전방에 세운 것이다. 감옷도 방패도 없이 맨몸에 칼 한 자루를 든 올나라의 사형수들은 오나라 군대 앞에서 차례차례 목숨을 끊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오나라 군사들의 대열이 흩어졌다. 그러자 범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올나라의 사기는 크게 올랐고 범녀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이 전투에 목숨을 바친 사형수들은 모두 사면되었다. 이들이 두려움 없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범녀와 구천이 사면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사형수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다. 범녀는 사형수들의 심리를 읽고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승리에 도취하여 오만해진 오나라 군사들과 패배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올나라 군사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전면전 대신 기습 공격을 선택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오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함녀는 이 전쟁에서 엄지발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이 상처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함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태자 부차는 선왕의 치욕을 씻을 것을 맹세했다. 그는 아버지 함녀의 초상을 치르는 3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기원전 494년 오나라 부차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구천은 먼저 공격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 전쟁에서의 승리로 자신감이 붙은 구천은 두려움의 존재였던 함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오나라와 한번 제대로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동안 전쟁을 반대해왔던 신하들 또한 구천의 말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범녀만이 전쟁에 반대하였다. 지난번의 승리는 운이 따랐던 것일 뿐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때 이후로 구천과 월나라 군대는 자만심이 생겨 오나라를 얕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으며, 지금 오나라 군대는 함녀의 복수라는 일치단결된 대의명분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였다. 그러나 구천의 귀에는 범녀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범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구천은 손수 3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출전을 강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계속되는 패배 끝에 구천은 정예병의 대부분을 잃은 채 회계산에 포위되었다. 그때서야 구천은 범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오나라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살뿐이었다. 이때 구천을 굽고 만류한 인물이 범녀였다. 그는 살아남아야만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며 구천을 간곡하게 설득했다. 궁지에 몰린 구천은 긴 고민 끝에 항복을 결심했다. 하지만 항복의 길은 죽기보다 어려웠다. 일단 올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는 오나라의 수많은 중신들을 설득해야 했다. 범녀는 구천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차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그리하여 올나라는 마침내 부차로부터 항복 허락을 받아냈다. 구천은 부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지난날을 사죄하고 항복을 선언했다. 구천의 이러한 모습은 올나라 백성들에게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구천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부차는 구천과 왕비, 올나라 중신들을 포로로 삼아 오나라로 계산하였다. 이때 범녀도 구천과 함께 오나라로 향했다. 오나라에 도착한 부차는 구천에게 말똥을 치우는 일을 비롯해 가장 비천한 각종 노역을 명하여 마구간을 숙소로 주었다. 구천은 자신을 낮추며 부차의 경계가 풀어지기를 기다렸다. 부차는 말을 탈 때마다 구천의 등을 밟고 올랐다. 부차가 병에 걸리자 구천은 그의 배설물까지 먹으며 충성심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부차는 구천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기원전 490년 포로로 잡아두었던 구천과 왕비 그리고 월나라의 중신들을 다시 월나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는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겉으로는 오나라에 복종하는 한편 안으로는 지난날의 치욕을 갚을 준비를 시작한다. 일단은 크게 떨어진 국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구천의 책사 범녀는 올나라 국력을 키우는 동시에 오나라 국력을 약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범녀가 떠올린 많은 계책 중에는 미인계도 있었다. 미인계는 국력이 약할 뿐 아니라 오나라 감시하에 있는 올나라에서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또한 미인계가 성공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만약 실패한다 해도 당사자의 목숨만 잃으면 될 뿐이니 손해는 적었다. 다만 문제는 미모와 애국심, 지략과 사명감을 두루 갖춘 여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범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계획에 매달렸다. 그는 미인계에 필요한 여인을 찾기 위해
직접 월나라 방방곡곡을 누볐다. 범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발길이 절하산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강에서 천을 씻고 있는 아가씨를 발견하고 무릎을 쳤다. 조금만 다듬는다면 세상에 보기 드문 보물이 되어 반드시 오왕부차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월나라 미래는 저 여인에게 달려있다. 역사를 바꾼 미녀 서시의 초라한 등장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서시의 미모를 묘사하면서 이 장면을 응용하여 치머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치머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고 가라앉을 만큼 아름답다는 뜻이다. 첫눈에 서시의 가능성을 알아본 범녀는 그녀를 당장 부차에게 바치는 대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서시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역시나 미색이 빼어난 정단을 함께 발탁했다. 정단의 역할은 서시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미인계의 주인공 역할로 범녀에게 캐스팅된 절하산의 촌아가씨 서시는 어린 시절 동무 정단과 함께 수도 왕궁으로 향했다. 그 후 서시와 정단은 무려 3년 동안 부차의 이상적인 여인이 되기 위한 맞춤 교육을 받았다. 오나라 왕궁에도 미인은 많았고 후궁도 많았다.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녀들보다 뛰어나야 했고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일단은 촌티를 벗는 것이 먼저였다. 서시는 정단과 함께 아주 작은 생활 습관부터 궁중예법에 맞게 바꿔나갔고 시, 서, 화는 물론 역사와 문화, 예의범절도 빈틈없이 익혔다. 화장을 하고 몸을 가꾸는 재주는 물론 춤과 노래에도 능숙해지도록 갈고 닦았다. 서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주제가 주어져도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시작되었다. 유능한 첩자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련된 말투와 우아한 화술을 배웠고 순수하면서도 고상하게 상대를 유혹하는 교태와 아양의 기술도 더해졌다. 또한 치열한 후궁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최소한의 호신술과 의학 지식도 필요했다. 구천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오나라에 복수를 하는 것이었지만 범녀는 조급하게 굴지 않았다. 구천이 지난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왕궁에 돌아온 후에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동안 범녀는 미녀 서시와 매일같이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범녀가 여색에 푹 빠진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오나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범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완벽해질 때까지 서시와 정단을 가르쳤다. 서시는 범녀의 수업에 항상 열정적으로 응했다. 일설에 따르면 첩자 수업이 진행된 이 3년 동안 서시와 범녀가 금지된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다른 설에 따르면 원래 서시는 범녀의 약혼녀였으나 그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차에게 갔다고도 한다. 비즈니스 관계이자 사제 관계, 그리고 연인 관계였던 서시와 범녀는 월나라 운명을 위해 한 배를 탄 사이였다. 기원전 487년, 마침내 서시가 완벽하게 준비되자 범녀는 직접 그녀를 데리고 오나라로 향했다. 명분은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었다. 오나라의 속국이 된 후 월나라는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조공 목록엔 늘 미녀도 들어있었다.
다만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범녀가 직접 데려온 서시를 보았을 때 부차는 크게 동요하였다. 부차만 동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나라 조정 전체가 술렁거렸다. 오나라 중신들은 이번 미녀 조공을 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자선은 상나라 주왕의 첩 달기와 주나라 유왕의 첩 포사의 예를 들며 서시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흔들린 부차의 귀에 오자서의 충언은 거슬릴 뿐이었다. 부차의 마음이 서시에게 흔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충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다. 왕궁에 차고 넘치는 것이 미녀였다. 다행히 오자서의 극렬한 반대 덕분에 서시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었다. 부차는 신하들의 반대와 폭언을 고스란히 듣고 있는 서시가 애처롭고 치근했다. 후궁으로 삼기도 전 서시는 부차에게 애틋한 존재가 되었다. 말 한마디 없이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시는 결국 후궁이 되었다. 즉위 후 선왕 합녀의 복수를 완수하고 폐업을 달성하기 위해 줄곧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던 부차는 서시의 등장으로 삶의 활력을 찾았다. 오직 부차를 위해 만들어진 미녀 서시는 그가 꿈에서도 그려본 적이 없는 완벽한 이상형이었다. 부차는 차츰 대부분의 일상을 서시와 함께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국정에 소홀해졌다. 늘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조정 대신들을 만나는 것보다 청명하고 아름다운 서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즐거웠다. 부차의 변화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오자서였다. 만약 오자서가 융통성 있는 신하였다면 서시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며 부차를 다그치는 대신 적당한 무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자서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강직한 인물이었다. 오자서는 초나라 출신으로 초나라 평왕의 손에 아버지와 형을 잃은 뒤 갖은 고생 끝에 목숨을 걸고 오나라로 망명했다. 오나라에 간 오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미묘한 분위기를 곧바로 감지했다. 오나라에서 왕을 칭한 첫 번째 인물은 수몽이었다. 수몽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 계찰이 가장 차질이 뛰어났다. 이에 수몽은 계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계찰은 형을 두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는 없다며 사양하였다. 이에 수몽은 장남 제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눈을 감았다. 그 후 제본은 아들이 아닌 둘째 동생인 여제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여제는 셋째 동생인 여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 후 여매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막내 동생인 계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계찰은 이번에도 사양하였다. 그 결과 왕위는 여매의 아들 료가 물려받게 되었다. 수몽의 장손자이자 제본의 장남이었던 광은 이러한 왕위 계승에 불만이 컸다. 오자서는 공자 광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기원전 515년 초나라 평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 틈을 노려 오나라는 초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때 공자 광과 오자서도 전쟁에 참여했다. 공자 광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오자서를 선봉으로 세워 초나라를 공격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오자서는 평왕의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꺼내 300번 채찍질을 하고 나서야 분을 가라앉혔다고 한다.
그 후 공자 광은 오자서의 도움으로 오왕 료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함녀이다. 선왕 함녀의 은혜를 태산처럼 여기는 오자서는 막 즉위한 부차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자서의 존재는 부차에게 부담으로 변해갔다. 특히 서씨를 후궁으로 삼은 뒤 자신을 볼 때마다 여색을 멀리해야 하며 예쁜 여자일수록 경계해야 한다는 오자서의 충언은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오자서의 충언은 서씨에 대한 부차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올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서씨를 얻은 부차는 점차 명예욕과 영웅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제후국의 맹주가 되고 싶었다. 당시 오나라 국력은 탄탄했고 군사들은 용맹했으며 재정은 든든했다. 이에 부차는 제나라에 전쟁을 선포한다. 이때 오자서는 단순한 과시용 전쟁을 하는 건 명분도 없고 적대국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했으나 이미 부차의 귀에 그의 충언은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기원전 484년 오나라가 제나라와 전쟁을 시작하자 올나라는 속국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오나라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올나라 또한 피해가 적지 않았으나 오나라의 전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올나라 군사들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기에 얻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오자서의 죽음이었다.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오자서와 갈등이 깊어진 부차가 그에게 자결을 명하며 검을 내린 것이다. 부차의 명에 분노한 오자서는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눈을 동문에 걸어서 오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오자서는 서씨의 존재가 올나라의 계략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오자서는 서씨에 대한 부차의 사랑에 기름을 부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실로 억울한 죽음이었다. 오자서의 죽음으로 부차의 올나라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줄어들자 범녀는 본격적으로 서씨를 이용해 오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고 국력을 갉아먹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의미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었다. 오자서가 사라지자 부차는 서씨를 위해 고소대를 증축하고 영암산에 화려한 관아공을 짓는다. 서씨는 분에 넘친다며 거절했으나 그럴수록 부차의 사랑과 공사의 규모는 커졌다. 서씨를 향한 부차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강이 흐르는 그녀의 고향을 오나라에 재현하기 위해 대규모 운하와 인공호수를 조성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서씨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차의 진심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부차는 결코 어리석은 군주가 아니었기에 오나라의 멸망과 올나라의 서력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었다. 부차의 사랑을 이용하여 사치와 낭비를 유도하면서 서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서씨의 심리 변화는 부차에게도 전달되었다. 자신을 향한 서씨의 마음을 느낀 부차는 그녀에 대한 일말의 의욕조차 털어버렸다. 진심이 되어버린 사랑.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서씨의 미인계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서씨가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느낄수록 그녀에 대한 부차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다.
바로 이 무렵 올나라 구천은 부차에게 각국의 제후들을 소집해 맹주자에 오르라고 제안을 했다. 제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지 2년. 오나라가 반석 위에 있다고 판단한 부차는 태자에게 나라를 맡기고 각국 제후들과의 회맹을 위해 오나라의 주력군을 이끌고 출발한다. 부차가 오나라를 비우자 구천은 올나라 군사를 이끌고 미숙한 태자와 늙고 힘없는 병사들밖에 없는 오나라를 종횡무진 공격했다. 기원전 482년 회맹을 통해 제후국의 맹조 자리에 오른 부차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 예상치 못한 전쟁 소식을 듣고 정예병들을 데리고 급히 귀국한다. 돌아와 보니 이미 태자는 목숨을 잃었고 오나라의 많은 지역들을 올나라에 빼앗긴 후였다. 천하의 맹주가 되자마자 오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바로 전쟁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차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어제까지 속국에 불과했던 올나라에 가서 굴욕적으로 강화를 청한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부차의 목을 내리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천은 일단 강화 요청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4년 후인 기원전 478년 올나라 군대는 다시 한번 오나라를 공격해 치명적인 패배를 남기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 국력을 소진시키다가 기원전 475년 오나라에 큰 가뭄이 들자 최후의 공격을 한다. 고소산에 포위된 부차는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지만 구천이 거부하자 검으로 목을 찔러 자결함으로써 영욕의 삶을 마감한다. 이로써 오나라는 완벽하게 멸망하고 구천은 지난날의 서력을 깨끗하게 씻었으며 올나라는 춘초시대의 마지막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경국지색을 몸소 실현한 서신은 미인계의 전설이 되었다. 오나라 멸망 후 서시의 행적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첫 번째는 연인이었던 범녀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노한 오나라 사람들에 의해 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부차를 따라 죽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이 전해지는 이야기는 범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속국이 된 올나라를 구하기 위해 첩자가 된 촌아가씨 서시, 자신을 발탁해준 범녀와 사랑에 빠졌으나 올나라를 위해 오나라의 왕 부차의 후궁이 된 서시, 적국의 왕 부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나 오나라의 멸망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서시. 이처럼 서시의 삶에는 늘 비극이 함께했다. 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모든 임무를 완수한 후 서시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또한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다.